안녕하세요. 엑시스 이글의 하승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굉장히 떨리는데요. 우선 오늘 저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외모하고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순수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경험인데 수원에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중에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차문을 내려가지고 얼마죠?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다가 10,000 원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그분도 하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순수 한국인이지만 한국어가 좀 어눌할 수 있다는 거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사실 이 자리가 엑시스 이글에 훌륭하신 리더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서기에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폰서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셨기에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이야기보다는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성공자들이라든지 혹은 책에서 읽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제 이야기를 살짝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37살인데 중학교 시절 때 제 꿈은 세계일주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세계일주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두근거림과 떨림이 있었어요. 여행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군대 전역을 하고 성인이 돼서 군대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서핑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2, 3년 전, 그쵸? 거의 한 12, 3년 전에는 지금은 서핑이 굉장히 유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서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찾아본 기억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서핑이라는 거를 만나면서 제 꿈이 세계 일주에서 전 세계의 파도를 타는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여행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 여행사에 취직을 하면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오는 여행을 뭐 통솔 한다던가 혹은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여행을 통솔하면은 제가 존재 가치가 생겨요. 왜냐면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니까요. 근데 제가 한 일이 좀 특수한 직업이어가지고 어떤 분들을 이제 여행을 했냐면은 국회의원분들 있죠. 국회의원들이나 뭐 장관급, 그리고 일본의 수상도 제가 한번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뭐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국방부 장관,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네덜란드에 가는 그 여행을 제가, 여행이 아니죠, 출장이죠. 출장을 제가 기획을 하게 됐는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여당의 이제 의원들과 야당의 의원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직원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덜란드로 출장을 가는데 국회의원들과 외교부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중국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대통령도 하시고 저도 하고 저희 회사 사장님도 하게 되죠.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기업, 한 일본에서 이제 100년 정도 된 대기업이 있어요. 이제 그런 대기업을 제가 회장님을 이제 맡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런저런 여행을 기획해드리고 보내드리면서 하루는 그 비서실에서 이제 회장님하고 저하고 비서하고 셋이서 이야기할 이제 기회가 됐어요. 그러더니 회장님께서 뜬금없이 저한테 자네는 꿈이 뭔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꿈 있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세계 일주가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행사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회장님이 뜬금없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게나 라고요. 오잉. 저는 도무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게 무슨 소린가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네 자동차 좋아하나? 그래서 좋아하죠. 자네 페라리라는 차 아나? 알죠. 타고 싶나? 타고 싶죠. 만약에 자네가 페라리를 정말로 너무나 타고 싶은데, 그러면 자네는 페라리를 파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될 것인가? 아니면 페라리를 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 야채 장수하는데요? 라고 했으면 자네는 야채 장수를 선택하겠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야채 장수 아닌가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근데 왜 자네는 자동차를 지금 팔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뒤통수 맞았어요, 진짜. 그쵸. 저는 여행을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여행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페라리 자동차 파는 그 자동차 세일즈맨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네 회사를 차리게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내 회사를 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더니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권해주신 책 중에 하나가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딱 4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죠. 인플로이, 즉 고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군가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쵸? 누가 있나요? 회사원들 혹은 공무원들, 아르바이트,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셀프 인플로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본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보수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전문직들, 의사, 이런 분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 속하죠.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와 이제 막 구단에 입대한 축구 선수와는 연봉이 다르죠.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인플로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공무원이 되면 항상 같은 월급으로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왼쪽에 계신 분들, 이제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 이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요. 이분들은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이 받고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수입이 적어져요. 하지만 오른쪽에 계신 사업가분들은 시스템이 돈을 벌어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밑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이 돈을 벌어요. 근데 이 왼쪽에 인플로이, 이 고용된 분들이 전 인구의 90%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5%고 나머지가 5%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이 우측에 있는 5%의 사업가, 투자가가 우리나라 돈의 95%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은 5%의 돈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95%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경쟁사회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대학을 왜 나오죠? 취직하기 위해 나오죠. 자, 취직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죠. 취직을 하면은 여기에 들어옵니다. 초년생들, 지금 2030 세대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 3년쯤 되면 회의를 느끼실 거예요. 어떤 회의냐면은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내 적성하고 맞는 건가? 그리고 거기 있는 김 부장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거기다 이 과장님은 나를 왜 이렇게 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회사를 옮겨야 되겠어. 그래서 옮기면 어디로 가죠? 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나 자격증 따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JPT라든지 JLPT 이런 거를 따면서 나 대기업에 스카웃 받았어. 이런 얘기하죠. 그럼 어디로 와요? 결국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여기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영업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퇴직하시고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걸 여시는 분들이라든지 젊으신 분들 중에도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이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5년 내에 성공하는 확률이 아니에요. 유지될 확률. 그 가게가 5년 뒤에도 있을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럼 5년 내에 80%는 어디로 가죠? 일로 간다는 거죠. 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투자가로 가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 혹은 바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가들은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리스크라든지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수술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돈을 어디서 갖다 쓰죠? 투자한 돈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책에서 바로 일로 넘어오지 말고 사업가로 갔다가 투자가로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업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텐데요. 제가 사업가는 시스템이 돈을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물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사업가는 아이디어가 돈을 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흐름이랑 물레방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흐름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흐름에 물레방아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800년대 말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라는 게 있었어요. 골드러시가 뭐냐? 이제 광부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동굴을 캐는 도중에 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명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을 캐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을 캡니다. 그게 흐름인 거예요. 그 흐름에서, 자,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이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앉아서 곡괭이랑 삽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을 캐면 하루 종일 이제 곡괭이로 금을 캘 거 아니에요? 근데 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끼케야 뭐 요 정도, 조그만 정도가 계속 뭐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딘가 보관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머니는 이제 도구로 꽉 차 있고 어딘가에 보관을 해, 이거를 들고선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그 금을 어디다 보관했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청바지 주머니 안에 작은 주머니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거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뭐 동전 넣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금을 넣는 주머니였던 거예요. 그걸로 돈 버는 회사가 어디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을 캤어요.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가 빵빵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저 주머니에 금이 많이 들었네 생각하고 강도가 올 거 아니에요. 내 금을 다 뺏어가겠죠. 위험하잖아요.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기업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돌아오는 광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금을 나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게요. 이 종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저희 매장에 가서 그 종이를 보여주면은 어디를 가시던 당신이 맡긴 만큼의 금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이 어디예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지금은 금융회사로 굉장히 커 있는 아멕스죠. 아멕스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가는 게 흐름이고 거기에 물레방아를 집어넣은 기업들, 뭐 리바이스가 됐던 아멕스가 됐던 그런 것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 비즈니스맨이 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현대를 돌아와 볼게요. 우리 지금 현대 이런 거 쓰지 않나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전 샴푸 린스는 저는 안 씁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생필품이라 그러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마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2,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으면서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죽기 전날까지도 저는 아마 화장지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과
제 손주들도 반드시 치약을 쓸 거라고 믿어요. 거기다 이런 생필품들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때는 세탁이 유행이었는데 이런 거 없죠. 우리 할머니 때는 양치질하는 게 유행이었어. 나는 지금 머리 감는 유행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머리 안 감어,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런 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돼요. 이런 흐름을 속에서 물레방아를 집어넣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가 돈 벌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1959년도에 두 분이 우리에게도 이런 물레방아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두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에요? 요 분이죠. 리치하고 제이예요. 이 두 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더 이상 금광을 캐러 가지 말고 너희들도 물레방아를 넣어라 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죠. 자, 이게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고요. 다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돌아와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왜 나와요, 우리? 취직하려고 하죠. 그죠? 자, 취직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정돼요. 근무지. 자, 내가 부산을 사는데 본사가 서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서울로 가서 살아야죠. 선생님, 저는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서 재택근무하면 안 될까요? 그럼 바로 잘리겠죠? 그리고 근무 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회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야행성이라 밤 9시부터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안 되죠. 그리고 근무 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럼 휴가가 언제 되죠? 쉬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 되고요. 거기다 월급도 정해지죠. 월급이 정해졌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월급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불가능하죠. 거기다 연차 1년에 12번, 13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정했나요? 하나라도 본인이 정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회사가 정해줬나요? 회사가 정해줬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게 결정되면 어떤 게 결정되냐? 이런 게 결정돼요. 옷, 음식, 집, 차, 여행, 결혼, 아이.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성분들은 샤넬백으로 할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시계로 해볼게요. 다들 여성분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걸 하나 가져야 된다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데,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은 어때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요. 만난 지 1주년이에요. 1주년 기념으로 미슐랑 레스토랑 별 2개짜리에 갑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한 사람당 50만 원씩 나왔어요. 둘이 합쳐서 1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이 200입니다. 자, 한 끼 먹으면 한 달 동안 컵라면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는 거죠. 자, 집도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살고 싶은 집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살 수 있는 집에 살고 계신가요? 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타고 싶은 차가 아니라 탈 수 있는 차를 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거기다가 결혼도 그렇죠. 아이도 그래요. 제가 여행사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도 그래요. 1년 중에 제일 비싼 때가 언제냐면은 설날이랑 추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95%의 사람들이 그날 가요. 그니까 비싸요. 정작 돈 있으신 5%의 분들은 언제 가는지 알아요? 그분 다 갔다 오면 가요. 그럼 저렴한 가격에 최고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죠. 이 9가지, 예를 들면 여기 적혀 있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내가 선택한 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회사가 선택해 줬나요? 전부 다 회사가 선택해 줬어요. 회사가 선택해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됐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아이들, 뭐 조카가 됐던 본인의 아이들이 됐던 뭐 친구의 아이가 됐던 그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듣지 않나요? 저도 들었어요. 이런 듣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의사요, 변호사요, 과학자요, 유튜버요, 공무원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물 흐르듯이 회사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질문이 다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너 커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요.
이건 어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하와이에서 풀장 있는 집에서 오픈카를 타고 매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아이는 한 10명 정도 낳고 싶어요 라고요. 그게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을 먼저 물어본다고요. 그러면은 부모는 다시 질문을 하죠. 자,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겠니? 라고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직업이 정해지면 자,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될지가 정해 나오네.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내 기술을 연마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200km로 달리면 달릴수록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나중에 후회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미친 듯이 달려요. 정말 방향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려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먼저 꿈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의 미래를 볼게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데 우리 미래가 있죠. 한 통계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해서 실패 혹은 성공하기까지 몇 번 도전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5번? 10번? 15번? 아니요. 0.8번이라 그래요. 즉 한 번도 도전을 안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고 싶죠? 여성분들.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게 나오니까 내일부터 할까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남성분들도 오늘부터 술 끊어야지 하지만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랑 오늘 약속이 됐으니까 내일부터 할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0.8번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도전을 해서 실패했을 때 그런 부끄러움이라든지 혹은 그런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진다 그래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았을 때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용기를 냈다면 혹은 그때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더라면 그리고 그때 만약에 그걸 샀었더라면 25년 전에 SK 주식을 샀었더라면 그쵸?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더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좀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혹은 그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살았더라면 그때 그녀를 안아주었다면 지금 내 와이프가 바뀌어 있을 텐데 라든지 혹은 그때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었더라면 혹은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계속 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그때하고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는 이런 후회가 더 늘어나기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정돼 있어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전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이 인간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 도전한 사람에게는 추억을 선물해주고 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회를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자, 자전거 타는 법 우리 언제부터 배웠죠? 보통 한 5살에서 6살 때 배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나 탈 수 있을까? 나 탈 확률이 적은 거 아니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했었나요? 아니죠. 뭐예요? 타고 싶다. 빨리 타서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우리는 꿈을 가능성이나 확률로 판단했었나요? 왜 어릴 때는 타고 싶다가 먼저였는데 왜 성인이 되면 탈 수 있을까가 먼저라는 거죠. 자, 돼지에게도 꿈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의 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늘에서 먹이가 떨어졌으면. 두 번째,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없어졌으면. 세 번째, 세상 모든 정육점이 없어졌으면. 네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돼지에게도 4가지의 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면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성공자들도 항상 얘기합니다. 아메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처음에 뭐부터 물어보죠? 꿈부터 물어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보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죠? 인생에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언제 올라와요? 영화 엔딩 크레딧은 영화가 끝날 때 올라옵니다. 인생의 엔딩 크레딧은 눈을 감으면 까맣게 올라와요. 그죠? 하지만 우리 영화 볼 때 엔딩 크레딧을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엔딩 크레딧을 보기 위해서 왜 열심히 달리고 있나요? 음악도 똑같아요. 음악을 들을 때 만약에 끝을 듣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빠르게 연주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승진해라, 그리고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이런 회사가 정해주는 라이프 스타일 혹은 남이 정해주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있어요. 남이 정해주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끝판왕을 깨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춤을 추는 댄스와 같아요.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냥 즐겁게 춤을 추면 됩니다. 즐기면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 없이 200km로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확인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해주는 분들이 스폰서님들이고요. 스폰서님들은 우리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시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야채 장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목표,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꿈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살짝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 뒤에 나오시는 더 훌륭한 리더님들이, 더 리더님이 이 아메이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아주 알기 쉽고 아주 즐겁게,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 이야기보다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저한테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